강원도 깊은 산골 백산동의 아침이 밝아온다. 회색 기와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새벽 공기와 만나 하얀 김을 만들어낸다.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범종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이민호 할아버지는 올해 78,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한때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목수였지만 이제는 구부정한 등과 떨리는 손만이 그 시절을 증명한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생강차를 끓이고 아내의 영정 앞에서 묵묵히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야, 오늘도 잘 지내거라. 작은 한옥집 마당에는 그가 정성껏 가꾼 배추밭과 무밭이 있다. 허리가 아파도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 이 작은 텃밭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생계 수단이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비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노란 봉투에는 마지막 비상금 50만 원이 들어있다. 순자가 살아생전 만약을 위해 하며 모아둔 돈이다. 이제 그것만이 민호의 전 재산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예전만 못하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것은 노인들뿐. 가끔 지나가는 버스 소리만이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다. 민호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밤이 되면 적막함이 뼈속까지 스며든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하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남은 보리밥. 예전에는 순자가 차려주던 푸짐한 상차림이 그리워진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다. 식사를 마치고 라디오를 켠다. 오늘 날씨는 맑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서울의 교통 상황까지 나오지만 그에게는 먼 이야기다. 하지만 듣고 있으면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든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다.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어르신들과 정재서 담소를 나누고 저녁에는 성경을 읽다가 잠들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모른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에 상우라는 이름이 뜬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다. 설마 안부를 묻는 전화일까? 민호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친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질 것이다. 여보세요, 상우야? 아버지 바쁜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화 너머 아들 이상우의 목소리는 차갑다. 서울 강남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상우는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며느리 박미영이 오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렇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회의 있어서요. 뚝! 전화가 끊어진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언제부터 아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상우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을 때 민호는 순자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보탰다.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혀 2억을 빌려줬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라던 상우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아파트를 산 후로 상우는 변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더니 점점 뜸해졌다. 전화도 민호가 먼저 걸어야만 받는다. 그나마도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작년 추석에는 아예 내려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라는 핑계였다. 하지만 SNS에는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는 사진을 올렸다. 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며느리 미영이는 더 심하다. 민호가 전화하면 상구에게 또 아버지 전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민호가 골칫거리인 것처럼. 손자 준호와도 대화할 기회가 없다. 아이는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몇 달 전에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던 것이다. 혼자서는 무서웠다. 가족이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 검사 정도는 혼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바쁘고. 미영이의 목소리였다. 배경으로 상우가 또 뭐 때문에 그러시나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날 밤 민호는 순자의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여보, 우리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는데. 마을 어르신들도 안다. 민호의 아들이 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하며 혀를 찬다. 민호는 그래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쓴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기분이 든다. 오늘도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민호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본다. 효부상을 받은 며느리 이야기가 나온다. 화면 속 가족은 행복해 보인다. 민호는 리모컨을 끄고 성경을 편다. 민호는 버스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본다. 군내 종합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민호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심장내과 의사는 젊어 보인다. 상우만한 나이일 것이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며 설명한다. 혈관이 많이 막혔네요. 협심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1,5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1,500만 원.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다. 지금 가진 돈은 고작 50만 원뿐이다. 가족분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멍하니 앉아 있다. 다른 승객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1,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서 맴돈다. 집에 도착해 순자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는다.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한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제게 닥친 건가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 아들에게 한 번 더 연락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급한 일이니까 도와줄 것이다. 핸드폰을 든다. 상우의 번호를 누른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전화가 연결된다. 아버지, 지금 회식 자리인데요. 상우야, 아버지가 심장병이 생겼어.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아, 그러세요?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아버지도 의료보험 있으시잖아요. 아니야, 보험으로 안 되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아버지,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아이 학원비에 대출 이제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배경으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돈 이야기예요? 매번 그러시네. 아, 아들아. 아버지, 죄송한데 먼저 끊을게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서. 또다시 끊어진 전화. 민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방 안을 둘러본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시계, 시계만이 그나마 값어치가 있어 보인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수술을 포기할까? 하지만 의사는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새벽 기도 시간, 민호는 다시 무릎을 꿇는다. 이번에는 다른 기도를 한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군내 종합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분주하다. 오늘도 여러 가족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가족이 있다. 강정수와 아내 김혜진, 그리고 8살 딸 소영이다. 강정수는 2달 전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다. 42살의 나이에 새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찾은 것이 야간 경비 일자리인데 월급은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보, 소영이 열이 또 올라요.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하다. 소영이는 일주일 전부터 기침을 하더니 폐렴에 걸렸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입원비만 벌써 800만 원이 넘었어요. 더 이상은. 간호사의 말에 정수는 머리를 감싼다. 집도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옮겼는데 그 돈마저 바닥났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개까지 썼고 대출 받을 곳도 없다. 정수야, 우리 금반지라도 팔자. 혜진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빼려고 한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다. 그걸 어떻게? 어머니 유품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해. 소영이가 먼저야. 결국 혜진은 병원 앞 금은방으로 향한다. 사장은 금반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20만 원을 제시한다. 마음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게 다예요. 요즘 금값이 떨어져서요. 그나마 순금이니까 이 정도라도 주는 거예요. 눈물을 삼키며 2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수는 동네 지인들을 찾아다닌다. 친구들, 교회 형제들, 과거 직장 동료들까지.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형편이거나 도움을 주기를 꺼린다. 정수야, 미안하다. 우리도 요즘 애들 학원비며 뭐며.
형, 마음은 있는데 지금 우리 집도 빚이 많아서. 거절의 이유들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병원 복도에서 정수와 혜진은 절망에 빠진다. 소영이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있다. 의사는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퇴원해야 한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버리신 건가요? 혜진이 복도 의자에서 울고 있을 때 민호가 지나간다. 심장검사 결과를 받으러 온 길이다. 민호는 울고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괜찮으세요? 정수가 고개를 든다. 낯선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혹시 병원비 때문인가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한다. 딸의 폐렴, 실직, 치료비 부족까지.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800만 원 정도요. 하지만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가족의 절망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날 밤 민호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 가족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새벽 3시,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있다. 아버지의 금시계를 손에 들고 계속 바라본다. 시계 뒷면에는 1963년 결혼기념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할 때 마지막 재산으로 산 유일한 금품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민호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한다. 40년 전 자신의 첫 딸 미선이가 떠오른다. 6살의 폐렴으로 알아누웠는데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 결국 작은 천사는 하늘나라로 갔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더라면 지금 병원에 있는 소영이가 미선이와 겹쳐 보인다. 같은 나이, 같은 병.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도울 수 있다. 아침이 되자 민호는 결심을 굳힌다. 시내 금은 방으로 향한다. 사장은 시계를 감정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거 진짜 좋은 물건이네요. 순금의 브랜드도 좋고. 1200만 원은 줄 수 있어요. 1200만 원. 소영이 치료비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판매 계약서에 서명한다. 할아버지, 정말 파시는 거예요? 가족 유품 같은데. 괜찮습니다. 더 필요한 곳에 쓰일 테니까요. 돈을 받아든 민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다. 원무과에서 강정수 딸의 진료비를 묻는다. 860만 원입니다. 전액 결제하겠습니다. 현금으로요. 직원은 놀란다. 이런 큰 금액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 환자와 무슨 관계세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가족들에게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민호는 영수증을 받고 조용히 병원을 나선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소영이가 보인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안색이 많이 좋아졌다. 1시간 후 강정수 부부는 원무과에서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듣는다. 치료비가 모두 결제됐어요. 네? 누가요? 익명의 분이 결제해 주셨어요. 신원은 밝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혜진이 눈물을 터뜨린다. 정수도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다. 정말이에요. 네, 영수증도 여기 있고요. 이제 안심하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제 남은 돈은 300만 원 정도. 자신의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는다. 순자의 영정 앞에서 기도한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지? 우리 미선이도 하늘에서 기뻐할까?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든다. 돈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든다. 병원에서는 소영이의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세다. 강정수 가족은 매일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 건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민호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강정수는 잠들지 못한다.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다.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낸 사람이 누굴까?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한다. 정수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 거야. 혜진의 말이지만 정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받기만 하고 감사 인사도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 며칠 후 원무과 직원 김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사실 돈 내주신 분을 봤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었어요. 할아버지요? 네, 심장내과에 자주 오시는 분 같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정수는 심장내과로 달려간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 묻는다. 아,
이민호 환자분 말씀이세요? 그분도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간호사는 개인정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그 할아버지도 환자라는 것,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백산동 주소를 알아낸 정수는 혜진과 함께 민호의 집으로 향한다. 소영이는 아직 입원 중이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곧 퇴원할 예정이다. 여기가 맞나? 낡은 한옥집 앞에서 정수는 머뭇거린다. 이런 소박한 집에 사시는 분이 800만 원을 선뜻 내주신 것이다. 마당에서 배추를 따고 있던 민호가 고개를 든다. 병원에서 본 얼굴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때 병원에서 뵌 분들이군요. 따님 어떠세요? 정수와 혜진은 무릎을 꿇는다. 민호가 놀라며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두 사람은 꼼짝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저희가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뭔 소리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치료비 내주신 거 저희가 알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당황스럽다. 익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저희는 바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치료가 필요하시다면서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민호는 할 말이 없다. 결국 집 안으로 모신다. 혜진이 차를 끓이겠다고 하자 민호는 손사래를 친다. 제가 할게요. 손님이 어떻게? 저희가 손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자식이에요. 정수의 말에 민호의 눈이 촉촉해진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말이다. 차를 마시며 민호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다. 아들의 냉대, 치료비 부족, 그리고 시계를 판 이야기까지. 할아버지, 왜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옛날에 제 딸도 소영기처럼 폐렴에 걸렸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결국 하늘나라로 갔죠. 혜진이 울음을 터뜨린다. 민호는 계속 말한다. 그때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하는 생각을 평생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쥔다. 이런 어른을 아들이 버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 저희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있다. 그날 밤 혜진과 의논한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SNS에 글을 써보자. 사람들이 알면 도와줄 거야. 정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민호의 이야기, 자신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이제 민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목, 마지막 재산을 팔아 우리 딸을 살려주신 할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글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사람들이 감동받아 공유하기 시작한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진짜 천사 같으신 분이네요.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하룻밤 사이에 글이 수만 명에게 퍼진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정수의 핸드폰에는 연락이 쇄도한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대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기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까지. 이민호 할아버지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저는 후원금 전달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하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 그때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한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상우와 미영이다. 얼굴이 굳어있다. 아버지, 이게 뭔 소동이에요? 상우는 기자들과 사람들을 보며 당황한다. 회사 동료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됐다. 망신당한 기분이다, 상우야. 아버지, 일단 사람들 정리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우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미 인터넷에는 효자 아들은 어디 있나라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민호의 집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후원자들, 기자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며칠 사이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다. 할아버지, 부산에서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감동받으셨대요. 젊은 부부가 봉투를 내민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다. 이런 돈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한편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봉투를 꺼낸다. 나도 연금 받는 몸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민호는 눈물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정수는 옆에서 후원금을 정리한다. 벌써 2천만 원이 넘는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충분한 금액이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풍경이 벌어진다. 상우와 미영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무언의 비난이 느껴진다. 여보, 우리 빨리 가자. 미영이가 상우의 팔을 잡아 끈다. 하지만 상우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다. 낯선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아버지.
작은 후원금에도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상우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언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워 보였을까? 기자가 다가온다. 아드님이시죠?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상우가 말을 망설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거짓말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기자와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 솔직한 고백이었다.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바쁘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영이가 상우의 팔을 꼬집는다. 하지만 상우는 계속 말한다. 제가 잘못했어요. 효자가 아니었어요. 민호가 상우에게 다가간다. 상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상우가 무릎을 꿇는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민호는 아들을 일으켜 세운다. 괜찮다. 네가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그날 저녁 후원금 전달식이 열린다. 총 3,200만 원이 모였다. 수술비와 생활비까지 충분한 금액이다. 할아버지, 이 돈으로 꼭 건강해지세요. 정수가 목록을 읽어준다. 후원자는 700명이 넘는다. 10만 원을 낸 대학생부터 500만 원을 낸 기업인까지 한 분 한 분 모두 천사들이에요. 민호는 감사 인사를 한다.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상우와 대화한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버지도 미안하다. 너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상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거칠고 굳은 손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네 생활이 있잖아. 다만 가끔 안부 전화만 해다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민호의 말에 상구는 더욱 죄스러워한다. 수술 당일. 민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병원에 가기 전 순자의 영정 앞에서 기도한다. 여보,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걱정하지 마. 현관문을 나서는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진다. 정수와 혜진 그리고 소영이가 기다리고 있다. 소영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다. 할아버지, 수술 응원하러 왔어요. 아이고, 이런 일찍 와서. 저희가 할아버지 가족이잖아요. 정수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소영이가 민호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응? 뭐가? 수술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안 무서워. 소영이가 옆에 있으니까. 소영이는 방긋 웃으며 작은 종이를 꺼낸다. 이거 할아버지 드릴게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소영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서툰 솜씨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고마워, 소영아.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수술실 앞에서 정수 가족은 내내 기도한다. 3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온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혜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정수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호는 정수 가족의 얼굴을 본다. 친자식처럼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 정수야. 정말 고마워. 며칠 후 퇴원한 민호는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다. 정수가 보일러를 고쳐놓았고 혜진이 방을 청소해 놓았다. 소영이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다.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정수 가족은 아예 백산동으로 이사 왔다. 정수는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소영이는 마을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소영이의 말에 민호는 웃음을 터뜨린다. 외롭던 집이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상우도 가끔 내려온다. 예전처럼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는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미 정수 가족이 민호의 진짜 가족이 되어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호는 소영이와 함께 교회에 간다. 소영이는 우리 할아버지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천사 할아버지예요. 목사님도 감동받는다. 하나님이 민호 집사님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군요.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이가 민호의 손을 잡고 말한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 될래요.
그래, 우리 소영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집 마당에는 정수가 심은 꽃들이 피어 있다. 혜진이 준비한 저녁 냄새가 풍겨온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순자의 영정 앞에서 민호는 감사 기도를 올린다. 여보, 우리 다시 가족이 생겼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이야.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든다. 외로움이 아닌 감사함 속에서 소영이의 웃음소리가 꿈속에서도 들린다. 하나님은 민호의 마지막 재산과 바꿔 진짜 가족을 주셨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을